경기 군포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4.19, 5.18, 60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 40대 부모, 10대 청소년까지 3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애국가를 부르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 마음을 부여잡고 총리와 부총리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주시죠. 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의원님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마는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 있어서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총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 당일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저녁 8시경으로 기억합니다. 그 담화문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총리가 사과하거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도 아닌 또 다른 대통령이 발표하는 담화문 같았습니다. 총리,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읽어보셨죠?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탄핵 결정 직후에 말씀하셨다는 그 모두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국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현직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벌어진 이후에 발표된 고건 총리와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담화문에는 국정을 관리가 아닌 운영해 나가겠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하는 것까지 그 문구들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총리,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의원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3년 8개월 동안 해왔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부분, 또 잘못돼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우리 내각과 함께 국정의 정상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정이 정상화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 중에 제가 총리로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대부분 다 총리로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게 말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말한다면, 고건 총리는 담화문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황 총리는
헌재를 향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전에 고건 헌재의 주님께서 심판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이 어렵고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국정을 빨리 안정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헌재의 결정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판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헌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요청할 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이라도 아까 헌재 요청하실 물으셨기 겁니까? 때문에 제가 대답 중입니다. 묻잖아요. 제가 헌재한테 요청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의 바람을 여러 방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국정을 정상화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경제 살리고 또 민생을 살리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일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오래 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총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생각을 거 하는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와 온 내각들이 국민들의 바람을 받들어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서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님께서 같이 그렇게 공유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국회 출석을 놓고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더러 정리해달라고 하더니 총리도 본인의 국회 출석 방식을 국회보러 정해라고 합니다. 총리, 이거 대통령에게 배운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흉내내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제가 국회에 국회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받고 그런 전례가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권한대행시 체제가 된 것이 그동안 8번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총리는 이를테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에 그런 오시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도 또 그렇게 총리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오라고 하니까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이신데 제가 잠시라도 어떤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런 막중한 일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중간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러 번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저런 논의를 다 마무리하면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당에서는 그러면 총리가 첫째 날은 나오지 말고 둘째 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걸 다른 당과 협의하겠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무슨 아무 당에서 얘기들이 없는데 무슨 코스프레, 의전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제가 질문한 건 대통령이 배웠는지 대통령 흉내를 냈는지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십니다.
기름장화가 길라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적어도 이 국회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쪽을 잘라서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안 배우셨습니까? 흉내 안 낸 거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안 배우신 거죠? 흉내 안 내신 거죠? 저는 국무총리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은 헌법에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소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총리의 저런 총리의 담화문에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경청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도 여러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각계의 원로들로부터 여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그런 전문가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와도 소통하기 위한 국회의 의견 듣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방문해서도 제가 인사도 했고 또 의견도 들었고 또 당에 대해서도 같이 대화의 자리를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드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한 소통의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의견을 주시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이미 여야 3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나아가 형사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의 뜻대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하였던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 폐지하고 국회가 추진하는 여야정 협의체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약간의 좀 중간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은 야당 대표들께서 야 3당과 이런 또 우리 정부와 그렇게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국회에는 교섭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교섭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섭단체가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가 약간 아마 여야 간에도 좀 갈등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협의가 어렵다면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야당들을 또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조언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야당 대표들에게 또 같이 만나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당은 그거 안 좋겠다 그렇게 거절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당에서는 그렇게 하자 이런 수용한 당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당대 정부의 대화라든지 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야 정 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런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과 내용은 국회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의견을 주실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실 거죠? 국회가 논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감안하도록 할 게 아니라 따르실 거죠? 국회 출석 방식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따르실 거죠?
감안하겠다는 벙벙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국회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뜻을 여야 정이 잘 협의해서 국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탄핵은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국민이 심판한 겁니다. 문화체육예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 정책에 최순실이라는 입김이 작용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들 중에 논란이 많은 정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전체로 말하면 한 8천여 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정책들 중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부분에 연루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이기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사업에서라도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또 지금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해소하고 그건 적폐들이 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고쳐 나가서 대한민국의 그 미래가 바른 정책에 의해서 바로 이행돼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들에게 그동안 이제 정부가 그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필진과 함께 만든 그런 웹점시본을 지금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반영을 해서 주무부처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전은 대통령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고 담화문도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부총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의전을 대통령 수준으로 해달라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좀 유감입니다. 그런 일 없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지금 부총리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주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물론 저하고 협의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책임 하에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가 아니라 총리 자신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한테 맡길 겁니까 그러면? 지금 손 떼실 겁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 나와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국민께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현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 140개입니다. 그거 이행을 위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 계획을 담은 것이고 2013년 5월에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협의소에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13년 5월에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예산 편성하고 또 이제 세법개정 마련한다든가 세출,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할 때는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재부가 점검하고 있는 공약 가계부 내용을 보면 재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 측면에서도 공약 가계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공약가계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5년간에 13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영계획상에서는 128조 원 확충에 그쳐서 6조 4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약가계부에 따라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공약가계부는 5년간 134조 원을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반영된 예산 규모는 129조 원에 그칩니다. 그래서 5조 원 정도가 공약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런데 사업 중에서 주로 변동이 있는 사업을 보니까 행복주택 잘 아시죠? 5년간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14만 호 공급으로 줄였습니다. 기초연금 맨 처음에는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가 어르신의 70%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 원 정도로 지급하겠다고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장애인연금,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 분야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지켜질 수 없는 허구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실제는 서민 지갑을 털어가는 꼼수 증세를 해왔습니다. 부총리 2015년 1월에 담배세 인상 등으로 해서 3조 6천억 규모의 서민 증세를 했죠. 그 한 이유가 증세 없는 복지를 억지 춘향으로 지키고자 했던 꼼수 대책 아닙니까? 의원님, 그 담배세 인상은 그건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 생각에서 한 것이지요. 그것이 정말 그 세금을 더 걷자는 것으로는 아닙니다. 그 이제 물론 그 담배세의 일부, 그 중에 일부는 세금이고 또 어떤 것은 부담금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되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미 사과도 했습니다만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 지급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행복연금위원회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70% 이하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의 차이는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기준을 다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지출과 세입 쪽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3조 6천억 증세하시고도 증세 안 하셨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정부 세입을 늘기 결과적으로 정부 세입이 늘어났은 것은 뭐 저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정부 세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아직도 그렇게 올려놨는데도 2,000원씩을 올려놨는데도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올리면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배세가 올라가면 국민들께서 부담을 더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른바 뭐 그런 표현이 가끔 쓰는 표현이라서 참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쓰긴 뭐합니다. 뭐 이른바 죄악세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담배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조 6천억 증세하고도 누리과정 예산 재원이 모자라서 결국 이달 2일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할 수밖에 없었죠? 누리과정 예산이 모자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증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자 해서 그것은 그렇게 올리자고 해서 한 것이지 뭐 정부는 사실은 원래 그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야 합의를 하시고 그것은 세수가 그것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소득세의 그 최고세율을 높임으로 해서 소득세의 그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통과시킨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예.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증세는 없다. 그 기조 유지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 공약가계부를 맞춰놓은 것을 보면은 저희는 그것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 것이요. 증세라는 것이 세율을 아니, 담배세 올리고 소득세 올렸는데 증세 안 했다고 하실 겁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국민이 증세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원님 그 두 가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까도 저는 담배세가 왜 꼭 서민만 부담을 한다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 서민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증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원님 아까 서민 증세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인상은 아시다시피 담배세든 소득세든 세율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뜻이 인정하시죠? 세율 올랐죠?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민도 국민이고 고소득자도 국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애초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여야가 합의해서 고소득자에 한해서 소득세의 소득세 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만이라도 좀 올리자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인세 인상하자면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실 거죠?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저희가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의 입장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사진 봐주시죠. 지난 5월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한 현장 모습입니다. 저 사진 속 국민들이 죄인입니까? 왜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누구는 눈물을 훔쳐야 합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임금이 주어지지만 다른 누군가는 현재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A와 B라는 노동자가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되면 B라는 노동자는 급여가 저렇게 줄게 됩니다. 총리, 이렇게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노동자가 부양해야 할 부모, 자식, 그리고 그 노동자만 바라보는 가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과 연봉제에 의해서 소득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과 연봉제는 연공 서열에 따라서 일 안 해도 시간만 지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에서 성과를 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성과연봉제의 목표라고 알고 있고 아까 그 사진과 같은 것은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합법적인 이런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정부는 그렇게 그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유치에 있다는 화법 쓰지 마시고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동자가 지금도 일 제대로 안 했습니까? 노동자 파일을 중에 성과연봉제가 파일을 키워서 그걸 같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그대로 있는 파일을 더 쪼개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 중에 그 이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또 좀 불편해 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후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 보완책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어떤 보완책이 드렸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분들을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가 일하는 사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회, 그래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드리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은 일을 안 하는 말씀을 겁니까? 드립니다. 그럼 그 방안으로 노동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일한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세계 선진 각국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부분도 공직에서도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도 성과를 내고 그냥 연공설에 따라서 월급 많이 받는 이런 시스템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은 많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시는 분 왜 월급을 깎습니까?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한 피눈물은 전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될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노동자가 흘리게 되는 겁니다. 앞서 그 사진에 나온 한 사람이 훔치고 있는 게 눈물이 아닙니다. 그게 피눈물입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총리도 잘 아시듯이 헌법이 규정한 근로의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부합하도록 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사 관계에 관해서는 노사의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위 임금 체계라든지 또 이런 성과의 급여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좀 다른 판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서 합법적인 이런 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은 총리가 대통령의 아바타이자 코스프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총리 모두 하루속히 물러나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진정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놈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고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 이완용과 같다고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우리 후손이 행복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